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윤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협력해 2017년에 시험용 달 궤도선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손잡고 2017년 달 궤도선을 발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나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 달 탐사선 기술과 우주통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독자적인 달 착륙선 개발에 나서게 되며 2020년에는 한국형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달 궤도선 발사, 2017년이면 앞으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네, 원래 우리나라의 중장기 우주발전 계획에 의하면 사실 2025년경 정도에 달 탐사선, 달 착륙선을 보낸다 이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불과 한 3년 정도 후에 달 궤도선을 보내는 게 과연 맞는 일이냐? 그러니까요. 기술력이 될까요? 예, 될까요? 많은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사실 기회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나사와 공동 개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로켓을 발사해서 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 달 궤도선에 보내는 로켓은 우리 로켓이 아니라 외국 로켓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 로켓에 의해서 대기권 위로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달 궤도선을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궤도선을 미국과 같이 공동 개발하는 거예요. 미국이 왜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오냐 하면 미국 나사에서 자체로서 이 궤도선을 보내니까 또 별도의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발한다고 하니까 같이 하자. 미국이 기술력을 가지고 도와주겠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좀 배우는 그렇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나사는 동굴에는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을 줘서 개발을 같이 도와줄 테니까 네. 그때 미국이 2018년에 달 착륙선에서 지구로 교신을 할 때 우리나라의 달 궤도선이 중개 역할을 해달라. 네. 이래서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큰 돈 안 들이고 그러니까요. 미국의 좋은 기술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런 기술이 있고 배울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번이 굉장히 달 궤도선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단 교수님은 전망을 괜찮게 보시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달 궤도선이 만약에 올라가면 네네.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목적이 여기서 네. 큐브 위성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위성을 또 하나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네. 그 달 주위를 돌게 하면서 달에 아주 희박한 그 자기장을 측정하기도 하고 달 표면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면 측정을 하겠죠. 물론 미국 착륙선과의 교신 통해서 이제 우주에서 지구로 이제 그 우주 인터넷 이런 실험도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2020년대에 본격적인 달 탐사를 할 걸 대비해서 이제 시험 비행이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뭘 배우겠느냐. 근데 사실 우리가 아리랑 위성이라고 이제 다목적 위성을 개발한 건 아시죠? 네네. 위성 개발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달 궤도선의 이 기술력이 사실은 아리랑 위성과 거의 70% 정도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 궤도선을 만드는 거에 한 70% 정도는 기술력이 있다. 네.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사가 협조를 하기 때문에 이번이 좋은 기회다. 예. 그러겠네요. 네네. 그럼요. 이번 달 궤도선 이후에는 뭐 우리나라가 좀 어떤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주 이 개발을 하려면 일단은 로켓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로켓에 실는 탑재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성이나 이 달 궤도선 외부 그러니까 우주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로켓을 먼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목표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로켓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네. 이제 조금 더 땡겨가지고 한 2020년까지 우리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2020년에 본격적인 달 착륙선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몇 년 땡겨가지고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로켓을 이용해서 네. 우리가 만든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 탐사를 하겠다는 게 현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원래 예정했던 계획보다는 한 4, 5년 정도 앞당겨가지고 본격적인 달 탐사, 그러니까 달을 갖다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겠다 네. 하는 겁니다. 몇 년 안 남았죠. 그러게요. 사실 우리나라가 우주과학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선진국의 대열에는 못 들었었잖아요. 네네. 아무쪼록 이번을 통해서 좀 많이 또 발전하고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인류 최초의 혜성 착륙을 절반의 성공으로 끝내고
다음 정착역인 소행성 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2016년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를 발사해 소행성 베뉴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 탐사선은 2018년까지 베뉴에 도착해서 최소한 60g 이상의 샘플을 가지고 2023년 지구에 귀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임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태양계 생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해성 표면 착륙. 비록 몇 가지 문제로 100%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만으로도 기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사가 소행성 탐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제 해성에 착륙해서 해성의 자세한 성분들을 분석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필레가 보내온 자료를 분석하는 데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지구에 장기적으로 위협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해성과 소행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지구의 물과 생명의 기원이 왔던 게 또 해성 아니면 또 소행성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해성을 가서 착륙해서 정밀하게 관측을 했으니까 결국 이제 또 소행성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베뉴라고 하는 소행성입니다. 이 소행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2016년에 미국 나사에서 오시리스 렉스라고 하는 탐사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까이 있거든요. 네. 해성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2년이 갑니다. 그래서 2년이면 가나요? 예, 그래서 2018년 정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네. 착륙을 합니다. 근데 해성에서는 그냥 착륙해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분석하고 끝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시리스 렉스는 거기서 한 60kg 정도의 샘플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다시 오나요? 그렇죠. 근데 오는 데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힘들기 때문에 예. 한 2023년경. 그러니까 착륙하고 나서 5년 정도 후에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면 60kg, 뭐 이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주에서 갖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그 정도는 충분히 이 소행성에 대해서 분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베뉴라는 소행성은 예.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베뉴는 이제 해성보다 가깝다고 했죠. 네. 태양부터의 거리가 지구보다 조금 멀어요. 지구 태양의 거리를 1AU, 1천문 단위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1.1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보다 조금 먼 궤도에서 태양을 돌고 있는 자그마한 그 소행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NEO, 지구 근접 천체라고 하거든요. 네. 지구에 근접하고 있는 천체다. 장기적으로 지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천체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이번 탐사는요, 소행성을 탐사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다시 무인으로 가잖아요. 네, 네. 그럼 다시 제대로 착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중요한 건 착륙이야. 어떻게 오면 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착륙했다가 다시 날아오려면 네.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해성도 마찬가지고 소행성도 마찬가지고 작다 보니까 굉장히 이 중력이 약해요. 네. 지난번 해성 같은 경우에는 67P 같은 경우는 4km 정도 됐잖아요. 이거는 500m입니다. 훨씬 더 작죠. 네. 중력이 훨씬 더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대로 착륙시키는 게 착륙이 어렵겠네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반동이 더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해성 탐사 때도 애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고정이 안 돼서. 해성은 얼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소행성은 돌덩어리거든요. 돌에다가 작살 박는 거하고 얼음에 박는 거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돌이 더 어렵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떠오르는 거는 워낙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추진해주면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야르콥스키 효과라고 해가지고 소행성 궤도가 태양에서는 태양풍 때문에 조금씩 변해요. 태양에서는 태양풍들이 반사해서 나온 것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태양광에 의한 이 소행성 궤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미세한 궤도의 변화를 갖다가 이제 측정도 하고 네. 또 이제 장기적으로 지구에 충돌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가면 폭발도 시키고 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또 이제 소행성의 성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지구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네. 지구의 기온을 밝히는 데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과학적으로 소행성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소행성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궤도가 변해서 지구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햇빛을 받아가지고 궤도가 바뀐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야르콥스키 효과라고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번에 가서 측정을 해가지고 정말 햇빛에 의해서 소행성의 궤도가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구에 유리한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성공만 한다면 참 베일에 가려져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번 해성 탐사 프로젝트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는데요. 과연 이제 새롭게 시작될 소행성 탐사 프로젝트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둘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